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의 MC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대기업이 사업장 반경 1km 내에서의 금연을 선언해가지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의 사옥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금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변, 이러한 금연 정책,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는 건 좋죠. 좋은데, 그걸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방황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사실 행정행위라면, 이게 부당 결부 금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정한 거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건 헌법적으로 봤어도, 그러니까 개인에 의한,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거든요. 보면, 담배 피울 시간에 2일이나 더 하라, 이런 취지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담배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쉬는 시간에, 부서간을 떠나서, 또 계급도 떠나서 계급장 떼고,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해주는 그런 수단도 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이 반경 1km 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며?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은 어디 가서 피워야 되나요? 멀리 1km 걸어가서 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1km 내로 한정을 했다고 해서 1km 내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회사 직원들을 또 제재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회사의 그런 정책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백변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 같으면 그 회사를 일단 다닐 수가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회사가 금연 정책을 장려하고 사내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자유일 텐데 일단 저나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못 다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불기신 작전을. 예,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를 하긴 합니다. 예. 근데 김병, 현재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들어있는 대형 건물들은 거의 다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 내 흡연자들이 나와서 담배를 피다 보니 담배를 피는 사람들 주위에 지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간섭 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금연거리 해서 거리에서 못 피는데 회사 밖에 나와서도 못 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에다 그냥 흡연구역을 만들어 주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예. 금연 정책에 이제 앞서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금연 정책이 점점 건물 안에서 이제 건물 밖으로 좀 이동을 해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병원, 식당, 공원, 강남대로 같은 이제 금연거리, 이런 것들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이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흡연권도 엄연히 이제 헌법상 걸리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한테 인정된 기본권이니만큼 최소한 그래도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닭장같이 이렇게 조그만 데 말고요. 좀 안락하게 좀 편안하게 담배 필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하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흡연권과 혐연권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200% 충족시켜드리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첫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만삭의 의사 부인이 의문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삭의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과 누리꾼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편인 A씨를 지목했고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만삭의 의사 부인이 사망한 이유가 남편의 목졸림이 아니라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만삭 아내의 사망 원인이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인지 그리고 사건 발생 당일 의사인 남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내를 살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나버린 상황. 과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만삭 의사 부인 의문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변이 판결문을 읽어보시고 거기서 드러난 주요 요지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원심은 그러니까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또 그 소아과 전문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상태여서 이 아내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 그게 부부싸움을 할 만한 동기는 되지만 그걸 가지고 살해할 만한 동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 하나가 지적이 됐고요. 또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합리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런 정도의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검에 따른 어떤 유력한 증거 몇 개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정황 증거에서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그 원심을 파기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없는 상태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국민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백변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도 주변에서 파기환송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의사가 그럼 무죄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뭐 지방법원 이런 살인 사건의 경우엔 지방법원 합의부, 그다음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의 이런 순서대로 판결을 진행이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원심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원심의 결과, 아까 여기서 말하는 원심은 고등법원 결정입니다. 판결입니다. 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거니까요. 이게 아직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그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항소심에서 또 무죄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제 확정을 졌는데요. 이렇듯 아직 뭐 이 의사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백변의 말씀처럼 이 의사 부인, 만삭 의사 부인 살인 사건은 2심인 고등재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데요. 그 원심이 파기되면서 남아있는 주요 쟁점이 뭔지 우리 김변희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제일 중요한 점은 그 만삭 부인의 아내의 사망 원인, 즉 그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정말 액사에 의한 것인지, 만약 그냥 목 졸려서 죽은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목 졸려 죽은 것이라고 하면 그 남편이 한 것인지, 그리고 아내의 사망 시간,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파기환송 당한 그 판결에서는 그 불분명한 소견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단을 내려서 대법원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그 증명에 부족했다. 그렇게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더 그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욕조에서 사망한 아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이 형사 사건의 판결문에 드러난 증거 불충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원심이 파기되면서 남아있는 쟁점들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시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외과 의사였던 B 씨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치과 의사인 아내와 심하게 다툰 후에 아내와 1살 된 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8년 후인 2003년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일명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서초동 사람들이 다루게 될 주제인
만삭 의사 부인 의문사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당시에도 그 판결이 최선의 판결이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의문사죠. 사실 누가 봐도 이걸 명확하게 그 목격자도 없고 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의문사에서는 3가지 정도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알리바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가지를 앞으로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형사소송에서는 그 전에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에게.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검사가 그 피고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검사가 만약에 그거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죄로 되는, 그 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검사가 제대로 이렇게 입증을 한 것이냐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자백도 없고 그렇다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등만 가지고 이 의사가 직접 그 만삭 부인을 살해했는지, 그러니까 목을 졸라 살해했는지, 사망 시간이 이 안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사가 명확하게 입증을 해서 좀 의문을 해소시켜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좀 검사 입장에서 좀 곤란함이 많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간접적으로 알리바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과연 동기가 있었느냐,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느냐인데, 이제 과거에는 알리바이가 더 우선시 됐는데, 그 범죄의 그 성향, 그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진화되면서 알리바이 못지않게 그 동기 부분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그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던 주된 취지가 과연 그런 정도로 아내를 살해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피고인인 의사가 게임 중독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 전날 의사고시 1차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 그 점이 범행 동기로 지적이 되었는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 동기 가지고는 아내와 게다가 임신한 아내를 그 살인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동기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제 의문사 같은 경우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랬는데 의문사 같은 경우에 문제점 하나는 마지막 문제는 이제 피의 사실 공표 그리고 언론이 지나치게 속단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익히 알고 계시지만 시청자들도 게임 중독에 빠졌고 의사이고 만삭이었고 너무나 흥미로운 소재가 많은 거예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한쪽의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발표나 이런 일부만을 따서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람들도 나중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거 봐주기 내지는 이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피의 사실 공표가 이제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추측 보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적용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서초동 사람들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양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정말 판결문을 아무리 제가 꼼꼼히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1심이나 원심 판결문을 다 봤는데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는 유죄 판결이었기 때문에 1심과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논리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의문점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이게 판결문 자체를 읽어봤어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판결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집에 들어왔어도, 얘기도 잘 안 나누고, TV 보고 있고, 안방에서 게임을 했다. 근데 이 피고인이
그 아내를 사귀어서 결혼한 것까지 하면 거의 10년 정도가 됐는데 뭐 여기 다들 뭐 결혼들 하셨지만 10년 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기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들어서 살해 동기의 정황으로 볼 수 있을까? 좀 갸웃했고 물론 유죄인 것 같은 증거도 많았지만 뭐 무죄인 것 같은 증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판결문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그 동기가 불분명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저도 사실 집에 거의 혼자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판결문 전반에 나타난 사실관계, 피고인의 행적 등이 진짜 의문스럽고 좀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그날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 그 전문의 시험 다음 날 새벽이잖아요. 근데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저희 같으면 사법고시를 치른 거죠. 사법고시를 치르고 그다음 새벽 3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아침 새벽에 도서관에 나간다. 일단 거기에다가 이 분이 제 편의상 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비모 씨가 그 전까지 도서관을 총 4, 5회 정도 갔는데 그날 제일 일찍 간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가시겠어요, 아침 일찍? 아니죠. 3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갔다는데. 사법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도서관을 간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요. 거의 저도 일단 그게 제일 이상했어요. 저는 일단 그게 제일 이상했고. 그리고 피해자 같은 그 피해자 부분, 피해자라고 하기 좀 뭐하나요? 의문사였던 그 부인께서는 항상 출근을 하기 한 1시간 이상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항상 그 얼굴에 전체적으로 다 메이크업을 하고 샤워를 하고 나가면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텐데 그 사망 사건이 있었던 6시 41분 그 남편이 집을 나섰던 6시 41분까지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면은 이분이 통상 이제 출근할 때 나갔던 한 7시 20분까지 생각하면 3, 40분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죽어 사망할 당시 이분이 잠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 부분도 좀 납득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동안에 도서관에서도 항상 전화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판결문 상으로 보면 부재중 전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날 유독 이제 아침부터 한 오후 4시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영안실에서도 부인이 죽고 나서 영안실에서도 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고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좀 납득하기 곤란한 부분,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1심과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판결문을 보니까 유죄의 증거가 확실히 많긴 합니다. 다만 그 유죄의 증거가 정말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딱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그리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그런 원칙을 지킨 것은 올바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 사건 같이 살인사건,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특히 기피 심리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좀 사소한 사건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 사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 의심스러울 때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건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 판결이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 피고인이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을 받아서 좀 가혹하게 당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김 배님 말한 것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음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좀 더 꼼꼼히 재판한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혜택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점도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번 대법원이 뭐 유죄, 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한 것이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들도 있고 또 그거에 부족한 증거들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 다시 재판해라. 이런 점들을 더 심리를 해봐라라는 의미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2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다루어짐으로써 진실에 좀 더 가까운 사건 전말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변호사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부러진 화살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재판부가 이 피고인 측이 자기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놓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아예 채택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을 조금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재판부가 그래야 할 만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수긍도 가는데
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쟁점들을 정확히 잡아서 그 부분만 중요한 걸 보면. 하지만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람이 죽은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혹은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충분히 심리하고 판단해 주는 게 나중에 사람들이 그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고 또 과정에 대해 불만도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의 취지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그래요. 뭐 자백을 하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그러면 참 쉽잖아요, 재판이.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분을 유죄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분이 범인이라면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뭐 물론 정황 증거 정말 범인이라고 볼 만한 정황 증거 많은데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액사로 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요소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해서 좀 더 엄밀하게 또 더 엄격하게 심판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백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좀 엄격하게 재판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어떻게 보면 그런 살인범들을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도 충분히 듭니다, 사실. 그게 뭐 결국엔 정책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뭐 100명의 그 뭐 저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정책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설령 심증적으로는 정말로 유죄라고 판단되는 어떤 피고인이 있더라도 어떤 그 자백 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없는 한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성숙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자백에 어느 정도 치우쳐서 재판이 이루어졌던 현실에 비춰본다면 조금 더 일부러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증거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게. 그 이번 판결에 나오는 그 말 중에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라. 그리고 좀 치밀한 분석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더라고요. 이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미드 뭐 드라마 보면서 CSI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과학 수사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은 첨단 수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뭐 지문이나 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런 주문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말처럼 뭐 자백이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뭐 허위 자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백했다고 해서 다 인정한다든가 자백이 없다고 뭐 하지 말고 좀 더 과학적인 수사를 해라 이런 주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백하면 무조건 유죄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자백을 하면 기타 다른 증거와 묶어서 쉽게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데 자백이 없어서 좀 더 엄밀하게 증거를 찾고 하다 보면 정말 유죄자를 많이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과학수사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판결을 보니까 충분히 과학수사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워낙 이 사체의 형태나 그런 게 좀 애매하게 볼 만한 게 많아서 좀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과학 수사를 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들이 과학 수사를 자세히 그리고 엄격하게 하기 위한 그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사건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죄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특히 민사 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의뢰인에 오면 가끔씩 일단 고소부터 하고 오자. 특히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시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번 일단은 판결은 고소해놓고 고소를 해두면 그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증거까지 만들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만 가지고도 민사재판을 진행하면 훨씬 이기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형사사건을 민사사건을 형사사건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좀 개선해서 수사기관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에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점은 그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 대해서 부검 소견을 배척하는 판결적인
부분이 있죠. 예, 과연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국가수 의견을 이렇게 하는 판결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제 같아요. 보니까 예. 국가수 그 내용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액사다, 그러니까 목 졸림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정도의 취지였으니까 사실 국가수 입장에서도 너무 애매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증거로 남아있던 게 뭐 손자국이 정확히 있지도 않고 피부까짐이 있는데 뭐 다른 걸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들으면서 나온 게 이제 김 변호사님이 그 형사들에게 어떤 형사 그 수사기관이 좀 더 과학적인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판결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만약에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것이라면 다른 장소에서 해서 옮겼을 것인데 그것에 관해서 다투니까 재판부에서 이제 나온 판결문 내용 중에는 이미 이제 사체를 이동을 이제 시키는 과정에서 거실에 이렇게 놨기 때문에 그 증거는 이미 없어졌다. 그러면 야 이게 그만큼 살인 사건일지도 모를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일단 현장 보존이 아니라 일단 꺼내놓고 거기 다 망가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자주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판결문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피고인이 범죄 이후에 현장을 몇 번 들락날락했다 네, 그런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잘 이렇게 보존을 하고 출입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판결이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보면은 과학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중에 하나가 그 소변훈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곳에서 살해를 하고 욕실로 옮겼다 이런 주장에 그런 공소사실 유지를 위한 주장에 대해서 경찰관이 그 소변훈을 발견해서 이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기각 후에 수집된 증거고 그 수집된 증거를 배척했어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과학 수사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놓친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대략 보니까 한참 지나서 그렇죠. 일단 살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냥 현장 검증을 할 때 발견되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살인 사건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증거를 보존하고 이럴 만한 여지가 사실 없었던 거겠죠. 그런 쪽에서 보면 또 뭐 피고인으로 돼 있는 분이 뭐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 봐도 이게 정답이 아니라 당연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도 뭔가 더 필요하긴 해요. 판결문을 보면서 그냥 판결문 상에 그냥 솔직하게 제가 느낀 심증은 그 의사분이 아무래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아니라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뭐 부인 죽고 뭐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죽고 자기는 살인범이 되고 그런 면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긴 들더라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런 억울한 거에 관한 제가 또 들은 게 뭐냐면 항상 이제 저희도 이제 형사재판을 하다 보면 피고인이 하는 얘기는 웬만해서는 재판부에서 안 믿어주잖아요. 이제 아까 이제 출근 준비와 관련해서 평소에 피해자는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남편인 피고인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실제 생활 습관이 특히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여자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실제 생활 습관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피고인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다른 증거들, 뭐 외부에 나가서 한 얘기를 가지고 배척을 하긴 했지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글쎄요, 뭐 피고인의 말이 과연 사실인가에 관해서 우리 과학수사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에 관해서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조금 더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그 부인의 습관은 지금 남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하셨는데 제일 잘 아세요? 저는 잘 알죠. 보통은 직장 동료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 출근 전까지 그죠. 집에서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 보는 그녀의 모습과 집안에 있는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확연히 다른지는 아시잖아요. 모르시나요? 자, 뭐 하여튼 그 얘기는 요 정도 하고 그다음에 딴 얘기 이제 죄송합니다. 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 배심제 도입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무죄와 양형이 한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결정되기 때문에
자백을 한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해서 선처가 가능하고 자백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다고 끝까지 우길 경우에는 반성 안 한다고 해서 양형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순된 구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심제 도입이나 그 양형과 유무죄 판단을 분리하는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나눠보죠. 뭐 이번 판결문에도 어김없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무죄 다투고 있는데 무죄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을 무겁게 받는다고 이번 판결문에도 나와서 이 변호사들도 항상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차라리 자백하고 협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자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막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원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이거 항소심 가서 계속 이러면 또 반성 안 한다고 더 항소 기각되고 이럴 텐데 그것 때문에 정말 설득을 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위 자백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일종의 뭐 미국으로 치면 프리바게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백을 하면 형을 참작을 해서 좀 깎아주는 식이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기소 단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법원 판사님 앞에서 자백을 할지 말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서. 근데 자백을 했다고 해서 또 확실히 깎아주면 좋은데 그것도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닌데 신경은 느낌상. 쓰이고 그래서 아예 그 자백을 하면 어느 정도 깎아주는 걸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가격을 깎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증거가 모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확실히 좀 감형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백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배심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모호한 사건은 사실 저는 이런 모호한 사건은 특히 배심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변호사 저는 사실 정반대 의견입니다. 저는 항상 양 변호사님과 싸우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쪽 애매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여론 재판으로 가게 되면요. 배심원들도 그거에 대한 게 뭐 다 차단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유죄로 강하게 가지 않을까. 증거가 부족해도.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더 이렇게 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좀 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 판단하는 판사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합리화 효율이라는 예, 거냐 그렇죠.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냐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론 재판이 된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의 경우에 여론 재판이 되는 이유는 사실은 검찰이 기소하면 거의 유죄다라는 식의 어떤 공식이 좀 만들어져 있잖아요. 뭐 언론도 검찰 기소 이후에 실제로 무죄가 되는지는 안 따져요, 아예. 그런 상황인데 배심제에서 정확히 하나하나 쟁점들이 짚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 식으로 된다면 그런 우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배심제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배심제를 통해서 일반인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괜찮은 그 제도 같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법의식도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심제가 항상 피고인들한테 유리하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좀 강력 범죄들, 특히 뭐 성과 관련된 저는 오히려 피고인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이번에 파기환송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론에서는 거의 그냥 저희도 사실 이번 사건 이거 다루기 전에 그냥 당연히 의사가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배심제도 하에서 과연 이 사람이 생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럼 그럼 현재는 요 뭐 얘기는 피고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해서 뭐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판결문의 의의부터 해서 이제 배심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뭐 내놓은 의견을 좀 주워 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기환송돼서 다시 이제 또 판단을 받아서 이분의 유무죄가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격한 증거를 통해서 살인죄 입증을 좀 더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증거도 갖추지 못하고 유죄 판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앞으로 결정될 걸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번 사건에서는 많이 쓰였지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DNA 조사 이 경우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 대충 미국에서 이 DNA를 통해서 그 피고인인지 아닌지 진범인지를 색출하는 거를 도입하자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풀려났다는 거잖아요. 사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지금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과학수사 말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과학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 피고인이 진범이라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대법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후 이런 사건에서 특히 초동수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수사, 초동수사를 잘해서 진범이라면 그리고 이러한 진범이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이걸 떠나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제4회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만들어 놓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2011년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751여 건에 달하고 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보다 엄격한 법적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11년 4월 인천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도로가 아닌 학교 내 운동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운동장은 학교 교육시설의 일부일 뿐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운동장 내에서 자동차가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더더욱이 가해 운전자가 어떠한 처벌도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영상을 안 보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학교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게 처벌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장 김여사 사건 같은 경우는 운동장 안에서 일어난 건데 그게 스쿨존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고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학교 운동장. 엄연히 학교와 관련된 공간인 학교 운동장은 왜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예,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여학생이 차량에 치여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건인데요. 이 사건 이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이제 여성 운전자였고, 이 여성 운전자가 이제 본인의 자녀를 아마 태우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서 지나가던 학생을 차로 친 것이죠. 이제 거기서 그쳤으면 다행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아주 무거운 상해를 가하고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동영상을 보긴 했는데요. 제가 이게 보기와 다르게 그런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끔찍해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 가해자의 남편분께서 학생의 안위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보상금 문제나 뭐 수리가 필요해진 사고차 뭐 수리비 뭐 이런 부분을 올려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누리꾼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폭발적인 비난을 받았잖아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될 일 학교 안에서
뭐 피해자가 다쳐서 그 후에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학교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지난 2008년엔 교직원의 차에 그리고 2010년에는 교장의 차에 치여서 2명의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 교통사고가 몇 건인지 사실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는 현실이고요. 사고 때마다 학교 운동장 시설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개선책을 내놓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 했었는데 그 최근에 현실적인 그런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전부가 법무부와 교육과기술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서 그 학교 운동장 사고를 막아보자는 그리고 처벌 규정을 두자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 한동안 지하철 안에서 노인에게 막말을 하고 뭐 욕을 한 남녀가 이제 인터넷을 한참 뜨겁게 달구더니 최근에는 이 운동장 김여사, 뭐 좌회전 김여사, 뭐 현금 수송 차량 김여사, 뭐 이런 이제 김여사 시리즈가 잇따라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을 이제 보호하자고 만든 이 스쿨존에 있어서 운동장이 왜 포함되지 않는 건지, 스쿨존에 앞으로 이제 제2의 운동장 김여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없는 건지, 이런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저희 서초동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운동장 김여사 사건은 학교 내에서 무고한 학생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운동장은 왜 스쿨존이 아니냐? 왜 이번 사건은 11대 중과실 사건에 포함되지 않느냐? 도대체 이 법은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백변은 이번 운동장 김여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좀 일단 좀 넓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중에서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특례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고가 빈발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누가 상대방이 조금씩 다친 경우에 모든 상황에 이런 경우를 처벌을 하게 되면 온 국민의 전과자화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뭐 보험, 그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인데요. 근데 다만 그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음주운전자나 예를 들어서 뭐 중앙선 침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10대 중과실, 맨 처음에 10대 중과실이었는데요. 10대 중과실이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까지 처벌받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10대 중과실이라는 게 결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 주변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자꾸 사고를 당하니까 이제 11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이제 스쿨존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학교 정문을 나와서 300m 그 도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걸 만든 건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제 스쿨존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를 제외한 학교 앞 300m 정도 도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장은 법상 포함되지가 않아요. 일단 그 개념 자체에서. 근데 개념 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만약에 유추해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의 김여사분을 처벌을 한다. 이러면 이제 뭐 형사법상 인정되는 뭐 조형법정지 원칙에도 반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줄여서 교특법이라고 하죠. 교특법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그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로교통법 줄여서 도교법이라고 하죠.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데 도교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학교, 학원 등등 그 시설물 근처에 있는 주위 도로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내 운동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위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고 반면에 학생들이 다니는 운동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는 걸로. 그리고 합의뿐만 아니라 그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 합의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안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된다면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된다면은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실정법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제 너무나 그 법에 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근데 우리가 특히 자동차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표현 자체가 각종 뭐 판결문 같은 데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것을 그렇게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자동차라는 걸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어줄 것인가에 관해서 법적으로 원리를 만들어내는 게 허용된 위험이라는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험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1930년대에 그 독일에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 전쟁 준비를 하다 보면 수송물자를 날라야 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라는 데서부터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보다도 어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원칙이었는데, 물론 현대에도 그게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차 다니니까 사람 다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제로 이런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법 자체가 이렇게 유치해석을 하자는 건 아닌데, 법이 너무나 제한적으로만 처벌하도록, 특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건 민사인데 민사와 형사를 뒤섞어서 처벌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자동차란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누구나 다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항상 위험이 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짚고 우리 방송을 위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제 김여사 시리즈가 나오면서 여성 운전자에 대한 비하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뭐 저희 프로그램이 여성 운전자 비하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 내에서 특히 뭐 운동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 내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지, 김여사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뭐 사실 될 것 같아요. 뭐 김여사 시리즈로 알려진 게 알고 보니 남성 운전자였던 경우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김 사장 시리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한 것도 다 김여사가 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가 결국은 이제 처벌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교통사고 문제를 가면 처벌하지 말자는 주의니까, 뭐 그것에 충실하자면은 형사처벌로 교통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 사실 불가능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운전을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형사처벌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너무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량의 운동장 진입 자체를 막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은 학교장, 뭐 학교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형사처벌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과거에 보면은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쳐 죽였던 사건이나, 좀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쳐서 사망했던 사건이나, 뭐 교직원이 아이를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게 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학교 안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좀 만들고 학생과 차를 분리하는, 그러니까 운동장 안으로 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계속 이렇게 뭔가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스물스물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쪽으로, 저도 제 생각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게 사실 운전이라는 거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건데, 운전하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과실이 있으면 전부 다 처벌을 한다건 사실 저희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뭐 형사처벌을 꼭 늘리자는 것보다 원칙적인 어떤 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 추가적으로 하자면 면허라는 걸 따는 게, 우리가 면허 딴다고 하죠. 면허 자격 취득하는 거, 면허 따는 게, 면허 제도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사회적인 음모론처럼 돼버려서, 뭐 이렇게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쉽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피해자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운전 잘 하시는데, 많은 분들은 일부 여성들이 그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괜히 여성분들이 그 피해를 보기도 하고, 괜히 어떤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정말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너무 쉬웠다 어려웠다 하지 않나요? 저도 면허 딴지 하도 오래돼서. 저도 동의합니다. 면허 제도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그 자동차 운전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다시 교통법 요 관련 조항으로 돌아와서 보면 교통법 전체 입법 취지가 그러니까 11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놔서 그 보호 스쿨존 주위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결국 이런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운동장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입법 취지 자체로는 입법의 미비가 아닌가. 운동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동장을 도로로 예정해서 법을 만들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로의 구역에 넣지 말고요. 그러니까 도로의 범위에 넣지 말고 아예 스쿨존에 따로 스쿨존의 개념에 당연히 운동장을 집어넣는 그게 전체적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딱 정확히 얘는 떠오르지 않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제 법 조문들 같은 거 보면 왜 이건 여기 빠져 있지라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운동장은 당연히 차가 안 다니는데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결국에는 입법의 미비라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여지를 둘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형사의 어떤 대원칙인 유추해서 금지 이런 걸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좀 더 여지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사실 조금 약도 양말 선장을 떠나는데 그러니까 형사에서 뭐 유추 해석은 당연히 금지돼야 되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자가 모든 부분을 상정해서 입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물론 미연에 예방하면 더 좋겠지만 이런 게 발생하면 조금씩 제도를 개선하고 법 조항을 개선해 나가면서 점점 더 완벽한 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서는 주제를 벗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부분과 이제 한 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 이제 뭐 김여사들이 외제차, 김여사를 빼고요. 이제 외제차가 이제 도로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외제차와의 사고가 난 경우에 그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김여사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차량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차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들은 뭐 생계형으로 그냥 차량을 운행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억대를 호구하는 그런 차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기준은 아시다시피 그 과실 비율로 그 전체 손해액을 나눠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아주 비싼 차와 화물차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실제 과실은 화물차가 더 적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생한 손해를 나눠갖게 되면 이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벼락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 상황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다 큰 위험을 야기한 쪽이니까 세금을 많이 내듯이 그 좀 더 있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듯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좀 참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고 다른 분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올 것도 같고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뭐 저는 또 역시 반대되는 생각이긴 한데 물론 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트럭 운전자 예를 들어서 아까 트럭대 외제차로 일단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면 트럭 운전자에게 너무 좀 부당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너무 확대하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더 많은 뭐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 하는 과실 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8대2나 뭐 7대3 이상 정도 되는 과실 비율의 경우에는 자기 차만 해결하는 거를 하든지 어느 정도 그런 비율을 조정을 해야지 그 외제차를 가지고 나왔다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은 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맞는데 다만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끝까지 고집하고 싶은 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 누진세로 해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재산세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 그거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도로에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정상적인 주차장 위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노상 주차를 하다 보면 좁아지잖아요. 가뜩이나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툭
툭 몇 개 너무 고가의 차들이 있으면 정말 살 떨려요. 맞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위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느 정도는. 뭐 그분들을 보고 비싼 차를 사지 말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그 양명선님의 그 울분은 알겠는데 뭐 그거를 도입하려면 우리나라 손해배상 소송 체계를 아예 전체 뜯어고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뭐 할 수도 있죠, 뭐. 예, 그래서 네, 하여튼 뭐 그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제차하고 사고 날 뻔한 그 움찔하는 가슴 막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런 차를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막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또 여성 운전자다 그러면 김 여사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그 단순히 뭐 위험 정도가 아니고 보험을 가입할 때도 외제차하고 사고에 대비해서 그 대물 배상 보험료가 상당히 할증돼 있죠. 예, 예. 추가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외제차의 혜택은 외제차 운전자들이 다 보는데 그걸로 인한 위험을 위해서 보험료까지 더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과실 비율 따지는 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이 너무 이제 급격하다고 변화라고 하셨으니까 백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 비율에서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 뭐 20대 이렇게 나누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 비율이 상당히 큰 경우 70대 뭐 30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그냥 1대 0으로 보는 그런 입법례들도 있거든요. 뭐 교통사고에 한해서 그걸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라도 그러니까 외제차 운전자는 거의 잘못이었고 받쳤 경우에도 그건 분명히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가끔 교통사고 났는데 아무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과실 비율 얼마나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현실적으로 좀 변경을 하는 그게 더 필요한 것이지 이게 외제차냐 아니냐, 뭐 외제차와 그 뭐 트럭 운전자 간의 문제 뭐 이런 걸로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양 변호사님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차들도 많은데 뭐 억대라는 자동차하고 같이 다니다가 사고 난다.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현실이 많이 변해가다 보면 단순히 이런 자동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법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 여사로 시작해서 외제차의 과실 비율 부담 문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김 여사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사건. 우리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또 중상을 입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 법령과 제도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되겠습니다. 김 직접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출연을 그만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음 달 초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1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방송 촬영이 처음이었는데 여러 이렇게 좋으신 변호사님들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재밌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법 공부해 와서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혼자 하셔야 될 수 있는데 미국법으로 말하시면 혼자 하셔야 될 수 있어요. 괜히 미국법 얘기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그러려고 배우러 가는 거예요. 네, 개념 있는 4명의 변호사들과 함께한 서초동 사람들 제4회.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만삭 의사부인 의문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한 이유, 그리고 왜 운동장은 스쿨존에 포함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얼만큼 해결이 됐는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지는 변호사 시사 토크 서초동 사람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